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현석이 만난 승부사들 진행을 맡은 소설 범도희 작가 방현석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3일 내란도 참 경악스러웠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윤옥의 이 시위에 등장한 청년들,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거구 청년들을 보면서 더 놀랐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쩌다 이런 거구 청년들이 등장하게 되었을까? 시청자 여러분은 궁금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사회에 어떻게 이런 거구 청년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거구의 길로 가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가장 잘 이야기해 주실 분 오늘 모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청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신 분이죠. 청소년들의 빛나는 성장을 응원하는 성장학교 별의 설립자이기도 하고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로 계신 김현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김현수 교수님 펴낸 이 거구 청년의 심리적 탄생이라는 책을 제가 밑줄을 그어가면서 사흘 동안 완독했습니다. 많은 궁금한 것들이 저는 좀 해결이 돼서 우리 시청자들도 좀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이제 교수님께서 우리 거구 청년들의 등장의 가장 주요한 요인들 중에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 또 좌절감 이것이 우리 청년들을 거구로 가게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세대, 지금 세대의 청년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어떤 걸까요? 뭐 아주 넓게 보면 아버지 세대에 대한 이제 박탈감과 좌절감이죠. 많은 언론에서 표현했듯이 자기 아버지보다 훨씬 가난해질 것이 예고된 그런 세대다. 지금의 20대, 30대의 세대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여러 가지 박탈감과 좌절감을 해소시킬 대상으로 사실 그동안 진보의 아이콘이 20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이 진보 세력들이 과거에는 이제 민주, 진보 이런 세력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믿고 그분들에 대한 지지를 했었는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민주 진보 세력이 사실은 20대를 배신했다, 30대를 배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실제 이 정치적인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일자리가 늘어나지도 않았고 또 좋은 일자리는 더욱더 안 늘어났고 그리고 뭐 집값은 더 올랐고 그런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큰 사회적인 어떤 흐름의 방향이 이런 20대 30대의 청년들을 우대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들을 배제하거나 이들이 소외되는 것을 사회적으로 방치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은 뭐 좌든 우든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동안 믿으라고 해놓고 속여왔다는 그런 느낌 이런 것으로부터 현재 그 민주 진보 세력에 대한 20대 30대 특히 이제 남성들의 그런 좌절감이나 이제 불신 이런 게 현재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자기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나서 우리한테는 의무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 세대보다 더 잘 살 수도 없는데 자기들한테 훈계만 하고 그리고 자기들한테 남겨준 건 없다. 뭐 이런 게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아주 상징적으로는 그 일자리 문제인데요. 2019년도 18년 19년 해가 갈수록 특히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또 KT를 포함한 그런 공사조차들도 사실 20대를 정규직으로 뽑는 일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노력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기업을 취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지금 환상이지 현실은 아닌데 그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과정이 꼭 뭐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한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인데 어쨌든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못 준 것에 대한 분노가 엄청 크죠. 이렇게. 그 아드로노가 이 책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극우가 출연하는 이제 배경에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상처와 흉터에서 이 극우들이 맞아요. 생겨난다 이랬단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아니 우리가 민주주의를 해오면서 이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겹게 싸우고 희생을 치르고 왔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욕을 먹고 우리가 뭔 상처와 흉터를 남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드로노의 얘기를 따라 보면 우리 청년들이 그 느끼게 되는 그 극우가 출연하게 되는 상처와 흉터는 어떤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아드로노가 어떻게 그 독일 사회에서 그 히틀러의 파시즘을 젊은이들이 열광하면서 지지했는가? 그때의 사회적 상황에서 뭐 쉽게 말하면 1차 대전의 패전과 또 경제적인 불안과 또 민족적인 어떤 모멸감 이런 것들이 당시 이제 독일 청년들에게 지배가 되었었는데요. 사실 지금 한국 사회가 잘 살게 되었다고 하고 이제 민주적인 사회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에 대한 모든 영광은 뭐 386 세대, 586 세대 기존의 사람들이 받고 지금의 젊은이들은 그 수혜를 누리는 사람처럼 이제 취급하고 사실 기회나 일자리나 영광 자체를 지금 말하자면 20대들은 또 30대들은 그걸 그냥 단지 누리는 존재이지 그 과정에 어떤 참여하지 못한 존재다라는 이제 어른들의 시각, 그 소위 말하는 꼰대 시각, 라떼는 말이야 이런 시각이 그게 진보와 진보가 아닌 사람들이 차이가 사실 있다고 젊은이들은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우익인 사람들은 능력을 강조하고 좌익인 사람들은 좀 좌파적인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강조하지만 사실 지금 한국 사회가 노력에 의해서 과연 집을 구할 수가 있는지 노력에 의해서 대기업이나 그 시내 직장이라고 하는 공사에 과연 들어갈 수 있는 현실인지를 너무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마치 계속 조르고 달라고 하고 그런 어리광을 부리는 것처럼 젊은이들을 생각하는 게 젊은이들에게 특히 상처가 되고요. 사실 IMF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되고 또 빈곤한 청년이 사회적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과거보다도 어찌 보면 더 힘들어졌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기성사회의 이해가 20대, 30대들에게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훨씬 더 이제 상대적 박탈감, 특히 이제 소셜 미디어가 생기면서 더 그런 게 젊은이들 사이에 확장이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면서 우리 사회가 사실 평등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민주주의 상처로 남았는데 그 민주주의 상처로 남은 이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불평등을 겪고 있는 세대들을 소위 말해서 게으르고 조르기만 하는 세대다라는 뭐 소위 무슨 20대 개새끼론을 포함한 20대에 대한 이 어른들의 이 비난이 사실 이제 20대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실제로 사회 구조는 훨씬 더 현재 그야말로 취업 하나만 놓고도 정말 어려운 구조고 요즘은 알바 자리 하나 구하기도 힘든 그런 현실을 어른들은 너무 모르고 마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처럼 비난하는 그런 풍조가 있을 때 이것에 부채질을 하고 펌프질을 잘하는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우파 세력이 생겼다는 것이 또 특히 새로운 젊은 우익이 생기는데 작동을 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젊은이들을 편들어주고
이런 젊은이를 왜곡된 의식을 더 부채질하는 그런 세력이 사실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훨씬 더 조직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갖춰진 그런 극우를 지원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은 20대들에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20대들의 마음의 상처가 커졌고 우리 민주주의가 마치 이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 시혜를 받는 그런 시각, 이런 시각들로 인해서 현재 젊은이들의 마음의 상처가 큰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네. 우리 그 안철수 네. 선생이 좀 괜찮았을 때. 네. 보면 뭐 박경철 의사하고 이런 몇 분들이 또 네. 청년들 만나고 대화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 네. 가자 이렇게 이제 들어주고 격려하던 이런 세력들이 많았었는데 네. 지금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편으로 가서 맞아요. 오히려 청년들의 이렇게 분노와 혐오감들을 조장시키는 데 네. 가담하고 그 전에 있었던 청년들을 지원하고 함께 가자고 하고 힘들지 다독거리던 이런 사람들은 없어지고 네. 욕만 하는 네. 야 쟤들 왜 저래 뭐 이러니까 이제 네. 그 반감과 반발심은 더 커졌다. 네, 맞아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거죠. 네, 저도 이제 그럼 이 청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런 이제 거구의 길을 가게 될까?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이 책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됐어요. 네. 이제 김현수 선생님께서 5단계로 이걸 나눠서 설명하셨어요. 1, 2, 3, 4, 5단계에 거쳐서 이제 거구 투사가 되기까지 과정을 그려놨는데 저는 이제 그 4, 5단계의 심화 과정 이전에 입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 1, 2단계 네. 이게 저는 더 좀 놀랍고 야 이렇게 해서 결국 이 길로 참 쉽게 들어가는구나 이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 또 오히려 좀 섬뜩했어요. 그래서 이 1, 2단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주 극단적인 우익 사상을 지지하거나 말하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아주 심각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런 사상을 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터넷을 하다가 또 게임을 하다가 게임하는 형들이 아주 재밌고 유쾌하게 말하는 농담도 있지만 좀 불쾌한 농담이지만 신박한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에 흥미를 갖고 또 그 얘기가 너랑 관련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처음엔 다 이제 마치 심각한 얘기가 농담처럼 누구를 사실 이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박탈감이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멸시하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굉장히 후련한 느낌을 이제 주게 되니까 그런 사실 농담의 초대 이런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농담의 초대에 익숙해지면서 그 농담의 문화 안에 있는 어떤 아이콘들이 실제로 진담으로 전개되는 것은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지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파헤친 사람은 뉴욕타임스의 기자들이었는데 독일 난민을 살해한 청소년들의 재판 기록을 또 재판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상세히 이 심리 상담한 기록을 살펴보니까 그 독일 난민을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살해했던 독일의 청소년이 사실 시작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농담 게임 사이트에서 농담으로 뭐 벌레 같은 짐승 같은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진짜 저도 가끔 초등학생에게 문재앙 뭐 노알라 뭐 이런 노무현 대통령을 코알라에 비교한다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애들이 문재인 맞아요? 문재앙 아니에요? 이런 얘기 도대체 어디서 들었냐라고 할 때 그 게임하면서 채팅하면서 그렇게 부르는 게 되게 재밌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내용이지만 그냥 아이들끼리 일종의 유머처럼 시작을 하고 거기에 반발하지 않고 참여하고 본인이 쓰는 이 단계가 정치적 조롱이나 타인을 멸시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열리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우리 특정한 게임 커뮤니티나 뭐 전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부 게임 커뮤니티나 일부 이제 청소년이나 심지어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모이는 게시판. 그런 데다가 이제 네.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냥 허허 이렇게 자기도 그렇죠. 이제 뭐 네. 별 뜻 없이 네. 그러니까 그런 혐오 용어에 허허 이렇게 댓글 달아주고 그러다가 이제 좀 더 들어가서 함께 사용하고 함께 웃고 이제 네, 그 그런 단계. 인터넷 문화의 어떤 또 핵심적인 특징인데 그런 집단 동조라고 할까요? 네. 집단 동조에 물들어가면서 그것에 대한 리터러시 네.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문해력적 지도가 없으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네. 그게 이제 우리 전공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소설 쓸 때 네. 그런 걸 가르치거든요. 아, 그래요? 소설 쓸 네. 때 첫 장면을 어떻게 쓰냐. 네. 첫 장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써야 한다. 사람들과 경계심을 안 가지게 네, 독자들이 네. 그냥 빨려들게 네. 자연스럽게 이게 허구의 소설은 허구의 세계잖아요. 네. 사람은 현실의 세계에 네. 살고 현실에 사는 사람이 허구의 세계에 옮겨오는 줄도 모르고 네. 이건 허구고 이건 현실인데 네. 자연스럽게 들어와 보면 자기가 만들어놓은 허구 세계에 이제 빠뜨리는 이게 이제 소설 첫 장면 쓰는 기술이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이 세계로 젖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현실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허구의 세계로 오고 허구의 세계가 와 현실의 세계를 이제 넘나들게 네. 되는 이제 이게 1, 2단계로 진전하면서 이제 심화되는 거고 이제 4, 5단계 심화로 가기 전에 3단계가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분기점에 서 있는 이 3단계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해 보이는 같은데 이 3단계는 1, 2단계와 3, 4단계하고 어떻게 달라요? 일본의 네. 그 제트케라고 네. 한인 혐오하는 네. 거기에 참여하는 이제 극우 청년들을 일본과 덴마크 몇 개의 사회 심리학자들이 진짜 심층 인터뷰를 해서 어떤 단계로 어떤 과정으로 극우 집회에 나오고 극우 행동을 하게 됐는지를 쭉 연구했던 그런 학자들도 다 어쨌든 시작은 인터넷으로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진짜 모임에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기로에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모임에 나가서 뭐 발언을 한다든지 어떤 멤버십 그런 모임에 자기가 구체적인 멤버십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그 사회에서는 이제 굉장히 용기라고 칭찬을 해줘요. 이렇게. 네. 결단이 있는 커밍아웃을 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하고 그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한 막 칭송과 마치 그동안 기존의 사회는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고 공부도 못하고 별로 알아주지 않았던 자리가 없는 자기 자리가 없는 그런 사회에 있는 것 같았다가 그 3단계, 4단계에서 어쨌든 소위 말해서 우린 네가 필요하다, 너는 역할이 있다, 너의 자리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동안 별 볼 일 없고 공부도 못했고 당하면서 주장도 못했던 자기 자신에게 어떤 기회가 생겼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게 자기를 이제 용기를 내서 네. 자기를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는 게 이게 네. 3단계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안 보이는 데서만 이렇게 동조 정도로 네. 하다가 네.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 얼굴을 내밀기 시작하는 그런 결단. 근데 이제 사실 일본의 제트케 그 우익에 참여했던 많은 친구들이 사실은 굉장히 소외되고 소극적이고 히키코모리로 지내는 그런 구석방 페인처럼 지냈던 애들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특별한 삶의 소명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기존의 사회에서는 자기를 찾거나 불러주지 않았는데 이 세계는 이 구구의 세계에서는 자기를 무슨 혁명 전사나 특별한 사명과 소명을 주는 사람처럼 세워주니까 거기서 이제 그동안 잃었던 삶의 의미를 찾았다. 요 단계가 보니까 그때 용기를 얻기 시작하는 맞아요. 단계 같아요. 이제 요 단계에 있을 때는 저 친구가 거구인지 일베인지 이런 게 잘 모르는데 이제 자세히 보면 이제 시작이 되는, 가끔 이제 그 행동을 시작하기 전 단계로 이제 마음을 준비하는 신념이 이제 좀 세워지는 그런 단계. 요 단계에서는 이제 잘 보지 않으면 안 보이고 눈에 안 띄는데 이제 4, 5단계로 가면 우리가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게 스스로 행동하는 행동에 이제 나서게 되는 거죠. 이 4, 5단계까지 접어들면 이제 어떤
그러니까 특징을 보이는 이제 또 4, 5단계에 가서 이제 제가 볼 때 들었으면 이제 돌아오기가 어려운 이제 뭐 돌아오기 어려운 다리를 건너간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서도 뭐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그 호주와 영국은 네. 이게 청년 단계에서 네. 극우로 빠져가는 어떤 그런 흐름에서 돌아오는 리턴하는 청년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하고 네. 이제 그 정치적 신념을 왜곡되게 가졌던 것에 대한 그 문해력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하긴 해서 4, 5단계에 가도 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사회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4, 5단계에 갔을 때에 실제로 이제 4, 5단계에 있었던 그런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 시위에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협중 시위 뭐 과거 그런 우파를 지지하는 시위에 극우를 지지하는 시위에 참여했던 청년들 제가 다수는 아니지만 아주 제가 만났던 청년들은 어쨌든 신념에 기반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그런 단계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거는 요즘 진보나 좌파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은 혁명이라는 얘기를 거의 안 쓰거든요. 오히려 이 친구들은 지금 혁명이 필요하다. 의식의 혁명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혁명이 필요하다. 지금의 기존의 질서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뭐 이제 폭동을 사용하는 혁명조차도 지지받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뭐 진짜 중국이 우리를 다 침탈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때로는 이게 무슨 음모와 망상에 사로잡힌 거 아닌가? 거의 망상 수준 아닌가 할 정도로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왜곡된 해석을 하고 그 왜곡된 해석으로 주변에서 뭐 욕을 먹고 사회적 비난받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자신들이 이제 박해를 받는 순교자처럼 생각하면서 그 박해에 대한 강도만큼 또 강해져야 된다 이런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투사로 더 변신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거기 보면 이제 미국 이제 거구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조국의 영광을 되찾는 이제 반란군이 되자, 반란군의 영웅이 되자, 뭐 이렇게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정체감이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그러니까 반란군 이런 신분을 가진 또 자기는 정체성은 이제 루저에서 영웅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전혀 못 본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나 기성세대는 이게 다 사이버에서 대부분 다 일어나서 사이버 속에서 이미 그 극우로 진입하기 때문에 현실 사회 현장에서는 이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극우들은 이제 굉장한 약진을 하게 된 거고 선생님이 썼듯이 지금 이제 지옥으로 가는 문이 열렸다. 극우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지옥으로 들어간 이제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상태인데 그 문이 사실은 이 사이버 인터넷 공간에 있으니까 우리 현실에서는 안 보이고 쟤들이 언제 도대체 왜 저렇게 갔나 이해를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또 인터넷 사이버뿐만이 아니라 종교 특히 이제 유사 사이비 종교들을 통해서도 또 극우화로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 사실은 사이버 인터넷에서 영향력이 컸던 뭐 전환길 같은 사람들이 사실 인터넷 공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또 그러면 또 한편에서는 또 뭐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길거리 또 굉장히 극우화된 종교 또는 유사 사이비 종교를 통해서 또 나가는 좀 그런 집단들이 만들어내는 게 이제 또 집회들 아스팔트 그러니까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하는 뭐 전환길과 조금 다르게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도 뭐 그런 텐데 그런 이제 거구 종교적 성향들이나 사이비 유사 종교를 통해서 거구화되는 건 온라인과 또 어떻게 맞습니다. 달라요? 온라인에서 게시판이나 게임 커뮤니티나 무슨 그런 커뮤니티 속에서 등장하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주로 온라인에서의 토론과 온라인에서의 연결로 이제 자수성가하는 방식으로 이제 극우화가 되는데 사실 이 신천지를 포함해서 또 그 몇 개의 교회, 세 개로 포함해서 거기에 빠졌다가 거기서 우익 교육을 받거나 또는 이런 우리가 이단이거나 사입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기존의 보수적인 우익 성향이 있는 교회 안에서 특히 이제 미국의 우익의 영향을 받은 그런 교파들이 이 청년이나 청소년들에게 행하는 교육의 내용은 거긴 또 매우 체계적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제 더 우리가 저는 앞으로의 미래에 큰 걱정은 사실 종교적 조직을 통해서 이제 우익이 된 사람들인데 이번에 뭐 이제 죽은 미국의 그 K 어쩌고 커크라는 이제 친구를 그분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다 그렇게 극우적 사상을 갖게 된 배경은 종교적 훈련이거든요. 그 교파의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다. 그렇게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 내용을 반대하는 그런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래서 이제 종교를 통해서 우익화 또는 극우화되는 것이 사실 미래의 가장 큰 걱정이고 그분들은 자수성가형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길러내진 사람들이고 사실 이제 저는 제일 우려했던 최초의 그 목격은 사실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학력 인정을 굉장히 많이 해주겠다고 하고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의 학교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그때 이제 열린 학교들 중에 미국식 그 교육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다 이런 일부의 대안학교들이 있었는데 이때의 교육 중에 일부가 사실 그런 미국의 아주 근본주의 과격한 그런 우파 극우적 성향을 갖고 있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청소년기 때부터 가르치는 거였고 그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밝혀진 리박스쿨까지 쭉 이어지면서 이제 극우 형성이 일부 어떤 반감을 갖고 있는 청년들의 돌발적인 조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이제 완전히 오해다. 사실 이렇게 극우 그야말로 극우 혁명 전사를 길러내는 전진 기지들이 여러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교회와 또 기독 대안학교와 이런 곳곳에 현재 포진이 되어서 더 체계적으로 사람을 길러내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 우익과 인터넷 넷 우익이라는 표현도 옛날에 썼었어요. 넷 우익과 이 종교에서 길러진 극우는 조직적 배경도 다르고 영향도 다르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난번 윤석열 정권 때 만들어졌던 이제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2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그런 대안학교였다면 대안학교의 이름을 맞아요. 빌린 이제 사실은 거구 사관학교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또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듣거나 그런 교육 내용이나 그런 사관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의 나라, 하나님 중심의 학교, 하나님 중심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과 사실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해 보이는 것은 유사 종교 우리가 가정에는 사이비 종교 그러면 이게 우리 정통 교회들하고는 확실히 구별이 되는 거였는데 요즘은 그 구별이 좀 어려워져 버린 이제 정통 교회에서도 너무나 혐오들을 많이 그 가르치고 또 주장하니까 교회란 것이 늘 그러니까 사랑과 소망 믿음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여기서 혐오와 증오를 가르치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사 사이비 종교하고 정통 종교가 구별이 좀 희미해져 버린 이런 이제 위험성들이 그러니까 이 사이비 유사 종교는 뭐 철저히 우리가 경계하고 배타시했는데 이게 슬금슬금 들어와서 이제 뭐
특정 정당의 선거에까지 결정적인 영향력도 미치는 네.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게 우리 사회 위험성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이제 교회와 더불어서 학교에서도 사실 학생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네. 소외감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온라인 공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꾸로 가게 뜸인다. 네. 네. 학교에 가면 이제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특히 남자 학생들 네. 같은 경우에 자기 편을 안 들어준다. 모든 게 페미니즘 중심으로 돼 있는 것 같고 그쪽 편을 들고 자기들은 그러니까 들러리뿐이 안 된다. 이런 이제 소외감을 느낀다고 이제 책에서도 보면 그런 학생들이 있다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학교에서 그건 이해가 좀 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남학생들이 보면 자기들한테 모든 게 불리하다. 아니 그게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선생님들 중에 다수는 여성 선생님들이고 그런데 사실은 그 여성 선생님이 많으냐 남성 선생님이 많으냐 그런 것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경쟁을 얼마나 사용하느냐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경쟁시키느냐 하는 건데 지필고사 중심으로 앉아서 하는 수업에 대한 경쟁이 극심한 그런 뭐 일본도 구구를 가지고 사회적 진통을 앓았고 지금 우리가 그것에 대한 사회적 진통을 이제 막 앓기 시작한 건데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구구의 영향이 적다라는 덴마크를 중심으로 한 몇 개의 나라는 교육 시스템 안에서 경쟁을 통제해요. 이렇게 뭐 덴마크 교육의 초등교육에서 학교 운영 때 40% 이상을 경쟁 원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쟁이 극심한 이제 사회에서 지금 우수한 이 현재의 교육 방식과 시험 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제 여학생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실제로 언론에서 크게 발표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의과대학에도 여학생 비율이 훨씬 높고요.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졌고 또 인서울에 그 합격한 학생 수도 여학생이 훨씬 더 많아졌고 뭐 대기업에 취직하는 비율 봐도 여학생 비율이 과거보다 현저히 높아졌는데 이것은 그 사용하는 경쟁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구성되는 과목과 시험 치는 방식이 그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남학생이 밀리고 남학생에게 불리한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남학생들의 피해 의식이 현재 매우 커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나친 경쟁에 의해서 자꾸 줄 세우고 도태시키는 방식으로 할수록 극우화 된다 그냥. 그거는 다른 많은 정치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도 그 경쟁이 가열될수록 극단적인 사람들 극자나 극우가 모두 드러난다. 뭐 그런 표현을 이미 쓰기도 했고 학술적으로 증명이 됐고 또 그런 경쟁 방식 이외에 어떤 것을 경쟁하게 하느냐의 그 내용도 좀 더 다양해져야 된다. 지금처럼 오직 앉아서 가장 오랫동안 앉은 사람이 앉아서 가장 오랫동안 많은 걸 외운 사람이 승자가 되는 이 방식의 이 내용의 경쟁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리하다. 그런 걸 우리 사회가 빨리 받아들여서 학교가 좀 더 덜 경쟁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주제를 평가하는 이제 세계가 되어야 자꾸 불공정하다, 불리하다, 남학생들에게는 억울하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불리해져서 경쟁에서 실패한 학생들이 그 분노와 그렇죠. 좌절감을 느끼는 건 또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승자가 된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 또 좋은 자기들이 원하는 학과 여기에 진출한 학생들도 결코 극우화되는 우경화되는 데서 비율로 보면 낮지 않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그들이 경쟁을 통해서 그야말로 피말리는 경쟁을 통해서 온 가족이 참여한 경쟁을 통해서 이겨낸 그 승리 또 그렇게 승자가 된 지위를 절대로 쉽게 사람들한테 공유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체제를 강화하는 편에 쓰지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함께 나누는 편에 쓰지 않는 거죠. 자기가 그만큼 가혹한 대가를 치르고 네. 내가 이걸 얻어서 승자가 됐는데 네. 이걸 왜 나눠? 네. 내 능력으로 내 피땀 흘려서 이렇게 얻은 건데 이제 그게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안타깝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굉장히 성공한 분들의 그 성공의 방식이나 성공에 대한 해석 그게 한국 사회가 도와줬다.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나의 능력보다는 이 사회의 시스템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게 크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 내가 죽도록 고생했다. 우리 가족이 다 희생했다. 이런 개인적 차원의 그런 이제 승리라고 그런 또 성과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거를 사회와 공유하거나 사회 환원시킬 생각을 하는 비율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이익을 유지하려고 하는 기존의 이제 지배적 체제에 동화되려고 하지 자신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들을 해체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게 또 이런 이제 승자들의 극우화된 승자들의 그런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거구 청년들을 보면 네. 그러니까 의외로 또 반공 이데올로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반공이 이제 기성세대들한테는 옛날에 좀 먹혔는데 지금 청년들한테는 별로 먹히지도 않고 거구화되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작용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아스팔트에서 뭐 성조기 들고 이스라엘기 들고 일장기 들고 이렇게 시위하는 이 사람들하고 또 연대한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서로 어떻게 보면 다른 가장 적대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반공 이데올로기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도 않으면서 오로지 반공 이데올로기 하나로 저렇게 똘똘 뭉쳐 있는 그 노년 세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젊은 한 정치인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뭐 세대 포이론 이런 걸 들고 나오게끔 양쪽이 연대를 해가는 이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진 걸까요? 그 기존 이제 7080 분들의 삶의 가장 큰 상처 그건 어쨌든 이제 공산당이고 반공이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그분들이 연대를 하고 있다면 지금은 사실은 세대와 그분 지금의 젊은이들의 자리, 영광 이런 걸 뺏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이제 중국과 현 집권 세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해자는 다르다라고 7080의 가해자와 지금 2030의 자기네들을 괴롭히는 상처를 주는 존재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반공과 협중 이제 중국에 대한 태도에 관해서 이제 입장을 요구했을 때 그 입장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점에서는 공동의 적이 되는 거죠. 공동의 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세대가 연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구 그러니까 청소년들, 청년들 보면 그러니까 부모들에 대한 반감들도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좀 이제 기성세대들은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애 한 둘, 뭐 옛날처럼 많이도 아니고 한둘 낳아서 거의 온 인생을 올인해서 그 애 하나 둘에다가 투자를 다 했는데 왜 아이들은 자기 부모를 이렇게 원망하게 되고 또 오히려 반감까지 가지게 되나. 그리고 형제들에게 대해서도 별로 유대감, 연대감을 안 느낀다. 이건 조금 이거 부모들이 이렇게 한 것하고는 너무나 결과가 반대인 것 같아서. 그게 이제 부모 세대와 청년 세대의 서로 간에 합의하지 못하는 큰 오해가 있는데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인생을 다 바쳤어요. 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근데 자녀들은 그게 썩 고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큰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진료실에서 제가 늘 듣는 이야기가 부모는 너를 위해 살았다고 하고 나를 위해 살았다는 게 이거냐라는 자녀의 세대인데 그렇게 줬으면 끝이지 더 이상 나한테 큰 부담 주지 말아라, 기대 걸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라고 어른들은 말하는데 청년들은 난 하고 싶은 대로 못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평생을 갖다 바쳤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가축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사실 만만치 않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저출생 시대에 태어나서 살았던 하나밖에 없는 자녀들이 그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준 부모에게 고맙다기보다는 너무 큰 부담을 지어준 인생을 살게 해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느끼는 청년들도 많다는 것을 기성세대가 좀 이해를 해야 그런 부담을 갖고 살았구나라고 하면서 뭔가 이 연대와 통합의 기회가 생기는데 서로 이제 원망만 하면 나는 너한테 다 주고 살았는데 너 어쩜 이럴 수가 있냐. 누가 애 하나 놓으라고 했냐. 난 부담밖에 안 됐다. 나는 지금 현재라도 내 맘대로 살고 싶다. 너 하나 위해서 살았는데 이렇게 맞풀이 하면서 네. 그런 이제 계속 평행선의 논리가 서로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 점에서 이 앞으로의 저출생 시대도 자녀들이 결코 부모가 생각한 것만큼 부모가 다 사랑을 준 것만큼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 이 저출생 시대의 아이들이 그것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자녀가 혼자라는 게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정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요즘 말로 이제 4세 고시 이렇게 네. 7세 고시 하다가 네. 이제 4세 고시 됐다. 네. 그래서 네. 뭐 대소변만 가리면 시험 봐야 되고 네. 이제 그런마 하기 시작하면 사교육 받아야 네. 되는 이런 이제 무한 경쟁에 네. 정말 끝장 경쟁을 시키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 과잉 경쟁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바꿔야 되고 그러면 이런 걸 바꾸자고 하는 진보 세력에게 투표해야 될 텐데 왜 거꾸로 이걸 더 강화하자고 하는 쪽에 투표를 하게 될까요? 왜 우경화되고 그걸 더 극우적으로 주장하는 쪽에 투표를 하고 이번 대선에서도 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런 내란을 심판하는 선거에서 어떻게 20대 청년들이 투표 성향이 이렇게 나타나지?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당연히 이 불행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세력에게 표를 던져야 될 텐데 어떻게 결과는 반대지? 그건 이제 불신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고 네. 그동안의 정책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최근에 진료할 때도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집을 샀어야 됩니다. 네.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샀어야 했는데 지금 집을 못 산 채로 뭐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 정책을 써가지고 집을 못 사고 있는데 이제 왜 그렇게 집을 사려고 난리냐 그랬더니 민주당은 집값을 늘 올려놨지 네. 집값을 낮춘 적이 없었다. 그게 하나의 사람들의 속설이고 또 실제로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쟁을 지향하겠다라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쟁을 더 가속화시킨 것이 이제 기존의 진보 세력이다. 그래서 그들은 앞에서는 경쟁을 줄이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자기 자녀의 경쟁만 줄이고 다른 많은 서민들은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게 어쨌든 많은 청년들이 그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냐라고 주장한 건데 이런 뭐 입진보 또 이중성 이런 것에 관해서 사실 미국 민주당도 그런 점에서 정말 지지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나왔던 민주당을 떠나며라고 하는 그 저자도 이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게 이제 우아한 위선이었다. 민주당이 차라리 트럼프는 정직하기도라도 했다. 뭐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사실 제 주변에서도 보면 민주당 말 들었다가 망했다. 남들 집 살 때 그때 막 올라가도 샀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집값 반드시 잡는다 그러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뭐 거품이다. 뭐 학력도 마찬가지죠. 교육 문제도 해결할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더 경쟁은 안타깝게도 더 커졌어요. 그리고
그 차라리 저쪽 말 들었으면 그 집 사서 지금 그 연거리라도 해서 샀는데 안 샀더니 이쪽 말 들었다 나 망했다. 안 듣고 샀던 애는 그때 지금 말도 안 된다 저 가격으로 산 게 그런데 걔는 지금 부자가 되고 세련된 위선이 네. 예, 무식한 정직보다 더 싫다. 그런 게 이제 젊은이들이 참 많이 하는 이야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정책이 오라도 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그 위선으로 더 그러니까 역겨운 그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반대 투표로 가는 성향이 더 커졌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만난 20대들이 사실 이준석 지지를 생각보다 뜻밖의 많이 해서 이준석이 어떤 점에서 지지할 면면이 어떤 점에서 그 지지할 대목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굉장히 많은 20대 남성 청년들이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다. 그럼 뭐가 이제 그를 지지하는 이제 요인이냐 그랬더니 자신들의 세대적 이슈를 말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20대 남성들이 또 30대 남성들이 어떤 점에서 불평등하게 불공정하게 또 이 사회 안에서 주목받지 못하는지를 그러니까 이제 민주 진보 세력에서 어찌 보면 20대 전문가들이 나타나야 돼요. 20대 30대들의 실제적인 문제에 관해서 논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사실 이준석을 제외하고 민주당 진영에서 20대 30대를 대변하는 20대 30대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이준석의 경향을 따라가게 하는 젊은이들을 만들어낸 요인이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민주당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안 망하고 여기까지 온 데는 최근에 저는 얼지로위원회라는 게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 얼지로위원회가 굳건하게 그래도 사회적 약자들, 파업하는 노동자들, 그러니까 유린당한 인권 속에서 분투하는 사람들을 현장에 찾아다니면서 꾸준히 그 활동을 해왔거든요. 그 활동이 사실은 정의당이 그보다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정의당이 좀 다른 데 관심을 많이 보일 때 민주당은 그걸 한쪽에서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견딜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이 문제, 20대 청년들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이걸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민감하고 정말 잘해도 본전 건지기 어렵다고 하니까 이 이슈를 지금 다 피해가고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정말 거꾸로 가는 지옥문이 우리 청년들 앞에 열려 있는데 저기로 이제 이 다리를 건너가면 정말 돌아오기 쉽지 않은 이 위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도 이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어떤 정당도 정면으로 다루고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는 의지 희생을 치르고 힘들지만 해결하겠다. 이걸 좀 보여줘야 될 텐데 그걸 보이는 데는 없고 그나마 좌우지간 이슈로 내세워서 떠드는 사람이 이준석이니까. 과거에는 그랬죠. 네, 지금 이제 그쪽으로 기울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제가 볼 때 그 남자 청년들이 확실히 좋아하고 잘하는 것 하나는 게임이거든요. 이 게임 분야에서만큼은 남성들이 청년들 우리 청년들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제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이제 중요한 문화생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거구 청년들도 다 온라인을 통해서 대부분이 글로 가는데 그 온라인 활동 중에서 사실은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게임이다. 하루에 투자하는 시간,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가장 많고 이 속에서 친구도 만나고 여기서 팀 플레이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집단화되거든요. 이 집단화 과정이 또 온라인으로 갈 수도 있는 거여서 이 게임의 특성이 어떻게 거구하고 연결된다고 좀 보지 않으세요? 이제 게임 커뮤니티가 전부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게임하는 남자에 대한
좋지 않은 비유 이런 거를 어른들이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잔소리 들어야 하는 게임 중독에 빠진 그 한남에 대해 한남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거기에 이제 청년들의 반감이 크죠. 10대와 20대 청년들이 이 사회에서 현재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거는 그나마 게임밖에 없는데 그 게임을 하는 거 가지고 너무 한심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회적 풍조에 대해서 반발감이 큰데 이런 반발감이 큰 문화 속에서 어떤 정치적인 농담이나 또 특정한 세력을 비하하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동조 현상이 일어나고 인기가 높은데 그 세계에는 뭐 쉽게 말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반면 남성 중심으로 힘을 써서 뭐 이렇게 해보자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그리고 거기서는 좀 더 뭐 때로는 건설적인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감정을 배설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또 공간이 되기도 해서 그런 배설을 할 때 훨씬 더 동참하기 쉬운 이제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 이제 그 게임 커뮤니티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 게임 커뮤니티 속에서 또 이 10대, 20대 남성들에게 말을 걸고 주제를 던지는 그런 것에 관해서 기존의 이제 민주당 쪽은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이제 앞으로는 그 세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고 그 속에서도 사실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이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채팅도 하고 또 시험 얘기도 하고 지금 시험 치러 가야 되는데 게임 왜 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신세 한탄도 하고 지금 형은 20대 중반이라면서 아직도 게임 하고 있냐 그러면 야 취직 안 된다 취직 왜 안 되는 줄 아냐 뭐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야 형 결혼 안 하냐 그러면 결혼 어떻게 하냐 집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집값은 누가 다 올려놨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그 얘기를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형성되고 특히나 이제 게임은 이제 이게 단체 게임도 하게 되니까 팀 게임도 하게 되고 그 속에서는 이제 또 뭐 죽고 죽이고 이런 걸 게임을 해야 되니까 그 속에서는 이제 욕도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심한 욕도 자연스러워지는 기성세대를 비판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아버지들은 우리 아버지는 10년 일해서 서울에 집 샀대는데 지금 우리는 20년에도 집 못 산댄다. 그냥 웬만한 직장 다녀서 이게 뭐 아버지들이 하는 게 뭐냐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이 전부 극으로 간다고 볼 수는 전혀 없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활용하는 세력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꼭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환경을 잘 활용해서 그걸 끌어들이는 손님 모으는 이제 의장으로 쓰는 극우 활동가들이 꼭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미국도 뭐 주식 커뮤니티나 게임 커뮤니티에 그 극우 관련된 활동가들이 실제적으로 조직적으로 배치돼서 그런 불만을 토로했을 때 그런 불만과 연결된 민주당 정책이 그런 정책 때문이다 막 이렇게 선전선동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 커뮤니티나 어떤 인터넷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그 사람들의 발언이 사실 알고 보면 매우 조직적인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야 된다라고 그가 하는 게 아마 최근에 사이버 내란이라는 책을 쓴 그 황희두라는 젊은 친구 그분께서 이런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게임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그냥 가볍게 던지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다. 그것도 주목을 해야 되고 그렇게 게임 커뮤니티가 시대적 불만을 논하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 국정원을 포함해서 이런 이제 종교적인 세력들이 거기를 활용하는 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그냥 되게 한심한 남자들이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게임에서 신세 한탄하다가 극우로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또 그 젊은이들에게 모독이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시대에 대한 비판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 청년들에게 극우 사상을 주입하는 조직적인 사람들이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그동안은 이제 몰랐던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뭐 핀란드가 제일 온라인으로 극우화되는 비율이 적다. 연구 결과가 그렇대요. 거기 왜 그러냐 물어보면 게임을 하거나 뉴스를 볼 때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인식하고 거르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관한 그 이 게임 문해력 또 뉴스 문해력에 관해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이제 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쉽게 집단 동조를 하지 않게. 뭐 그런 것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절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극우화되는 과정들도 보면 이념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맞습니다. 그 차이, 그러니까 박탈감 때문에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그 문화 중에서 사실은 게임도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제 문화 활동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일방적으로 게임 자체가 뭐 나쁜 것처럼 그리고 그걸 그러니까 적대시하고 비하하고 이런 것에서 이제 오히려 반감을 키우고 그럼으로써 그 게임 그 커뮤니티 안에서 거구들이 오히려 더 설치고 그걸 이제 유인해 갈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주는 빌미가 되고 또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닌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게임 문화 속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이 비판성들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나 대책들이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되는데 이게 제일 많은 시간을 쓰는 문화 활동이잖아요. 영화는 뭐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하지만 이건 매일 몇 시간씩을 투자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이제 우리가 단순히 이제 청년들이 극우화되는 데는 이제 심리적인 것 말고도 또 현실적으로 실제 이렇게 세상이 잘못되고 있어 이런 신념을 갖게 하는 이론적 근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뭐 대교체론처럼 이제 미국에서 이 세계가 우리 기존 백인들 중심의 세상, 백인 남성 중심의 세상에서 유색 인종 중심으로 미국이 넘어가고 있어. 이거 막아야 돼. 이런 주장들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대교체. 그게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대교체로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 중심 사회로 간다는 게 세계적으로 볼 땐 제일 큰 것 같아요. 남성의 가부장적인 그런 세계가 이제 평등한 세계로 바뀌어가는 거고, 실제 이제 미국이 그렇게 현재 극우성이 강화된 세력이 존재할 수 있는 백인 사회에서 존재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를 극우 정치 이론가들은 2045년이면 지금의 인구 추산으로는 실제로 미국은 백인보다 비백인이 많은 사회가 되고 특히 이제 미국의 극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사회는 영국에서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목숨 걸고 넘어온 사람들이 원주민을 몰아내고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백인들의 피로 세워진 나라다라는 정체성을 자꾸 강조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사회를 만들었는데 2040년대 되면 그냥 이민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그야말로 공짜로 살던 사람들이 다 살게 되고 무임승차한 사람들, 무임승차하고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독교가 아닌 가톨릭과 무슬림과 아시안들의 종교가 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영향으로 작용한다. 더군다나 다양한 결혼이 늘어나고 또 남성이 밀리게 된다. 이런 얘기, 이런 문화적인 자극으로 어떻게 그런 사회를 살 수가 있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인이 아니라는 소리냐? 이런 식의 문화적인 변화를 말해가지고 백인 특히 이제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이 거기에 막 감동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강력한 동조를 하게 만들었던 것은 단순히 일자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사회적 진보, 사회적 다양성인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력이 마치 미국 초창기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제 그것을 반동적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역사학자분들은 퇴행적이고 반동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마치 그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인 양 얘기하는 그 흐름에 너무나 이제 많은 미국
백인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동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저는 이제 우리 김현수 선생님께서 나온 것에서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빠르게 지옥의 문으로 다가가고 있나 이걸 새삼 절감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옥의 문으로 이미 들어서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뭐 도덕적 설득이나 뭐 비난 이런 걸로 절대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의 자존감 그러니까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극으로 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아도르노가 좀 현실적으로 겪으면서 이 파시즘을 경험한 독일 사회에서 어떻게 다시 파시즘 사회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라는 그 중대한 연구에서 뜬금없이 그 아도르노라는 철학자가 강한 자아를 갖고 있는 높은 자존심을 가진 그런 청년들이 늘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은 그 역사적으로 퇴행하고 반동하는 것에 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뭐 진리와 진실에 대한 믿음이 있는 청년층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강한 자아, 그러니까 자존감 높은 청년들이 생겨나고 또 그런 자존감을 키우고 자아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또 할 수 있는 일, 또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그 극우가 비율적으로 적은 나라들에 대한 연구가 있더라고요. 왜 거기는 지금 유럽이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극우들이 득세하는데 왜 몇몇 나라는 득세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진보적인 삶, 평등한 삶이 더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살기 좋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모델을 보여준 나라들이 그렇다고 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극우화되기 좋은 조건이 많다라고 어떤 정치학자가 평가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이제 제가 질의를 했더니 우리나라 육아휴직을 봐라. 우리나라가 지금 이 OECD 가입 국가 중에 육아휴직을 가장 안 쓰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일본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물론 이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문화도 남아 있지만 우리는 뭐 가사노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평등한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너무 사회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론은 평등으로 가자고 하고 정책은 다 평등을 하겠다고 하고 격차를 줄이겠다라고 말로는 하는데 줄이는 건 없고 격차가 줄어든 삶, 중산층이 두터운 삶, 평등한 삶이 더 행복하다. 아버지가 육아휴직 쓰는 것이 엄마가 나가서 일하는 것이 우리한테 되게 큰 행복 중에 하나다. 이런 거를 이런 행복의 모델을 평등하고 진보적인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좀 누리게 해야 되는 그런 경험을 할수록 극우화되는 비율이 적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런 행복한 평등의 모델을 다 같이 잘 사는 두터운 중산층 사회의 모델을 청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20년 뒤에 이준석 내지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등장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60대들이 80살이 됐을 때 이대로 가면 또 그거보다 빨리 이제 우파 대통령이 나오겠죠. 구구 대통령이 우리도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진짜 행복한 평등한 사회의 모델이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더 다가올 수 있고 민주당과 진보 세력이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큰 실천을 하고 큰 양보를 하고 사회를 위한 큰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또 말로만 해서 정책만 내놓고 결과는 정반대로 나와서 청년들의 실망과 배신감을 더 키우지 않도록 진정으로 과감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듯이 그것이 현실로 튼튼하게 만들어낼 때 좀 우리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끔찍한 정말 지옥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새삼 오늘 우리 김현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젊은이들의 현재의 고통이 그냥 젊은 시기에 한번 겪을 수 있는 고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현재의 젊은이들의 고통을 매우 진지하게 봐주시고 조금 더 젊은이들이 생각한 것보다 파격적인 그런 평등에 가까운 그런 기회 공정에 가까운 정책을 나올 때만이 젊은이들이 극우화로 가던 그런 방향 크게 선회해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그런 정책을 지지할 수 있다 생각해서 저는 50대, 60대 정치인분들이 좀 더 상상하지 못했던 젊은이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고 실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김현수 선생님이 쓴 이번에 신간 거구 청년의 심리적 탄생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줄을 치고 메모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거구 청년의 심리적 탄생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다들 매우 민감하고 중요하지만 피하고 싶어하는 주제에 천착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또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어 온 그 김현수 선생님 얘기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더 과감하고 감동적인 정책을 만들고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어서 우리가 극우의 문으로 들어서지 않게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에 극우의 세상을 직면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현수 선생님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지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해드리는 1644-1226 자신 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644-1226을 전화주셔서 꼭 상담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뼈, 무릎, 허리 관리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준비한 바로 MSM 더블케어. 관절, 연골, 뼈 건강에 가장 좋은 원료는 MSM인데요. 고함량 1500mg을 준비했습니다. 관절, 연골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MSM 더블케어로 관리해보시죠. 그래서 가격은 얼마냐? 하나 사면 하나가 덤으로 갑니다. 59,900원으로 이 가격 놓치면 후회할 것이고요. 딱 준비된 수량 500세트만 선착순 마감합니다. 지금 바로 스픽스몰에서 확인해주세요.